그림에서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게 왜 더 그랬냐면 어제 이제 아들 때문에 또 이제 아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니까 더 가족이라는 것에 더 이제 이게 먹먹해지면서 그때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막 하나는 주춧돌이 이렇게 세워진 그림 하나와 하나는 그 그림에서 문에서 가족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꼭 어디를 꼭 출타할 것 같은 뭐 좀 약간 희망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골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고른 이유는 그거였고, 그다가 이제 아까 시간이 좀 남길래 그래도 발표를 하라 그러면 그 경숙쌤 생각이 나서 뭐 일생일대기를 다 해주고 그거 안 해도 돼. 생각이 나서 이제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제 공부를 아니야. 근데 보다가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이 사람 그게 백과사전인가 뭐 어디서 나온 거 이 사람 거에 나온 거에 그 지인들 소개가 이 사람 본인 친가는 아무도 안 나오고 하나만 장인 이름부터 다 나온 거야. 큰 처남 작은 처남 다 하더니 팔촌 조카가 이여령이라고 뜨더구만. 팔촌 조카가 이여령이래? 내가 위에도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이여령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장인부터 이름을 다 써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옥중미술관이란 양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용인에도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건 몰랐어. 가까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가봤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때 공부를 잘 안 했으니까 그냥. 근데 이 가까운 데 있는데도 이거 내가 다시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경수쌤처럼 그건 하지 않겠고 아무튼 이효령의 살촌 조카라는 걸 하나 알아. 중요한 사실이다. 아무튼 어제 아들하고 또 한바탕을 막 하면서 이제 아들 때문에 너무 얘가 자기도 스트레스지만 그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푸니까 우리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취직 준비를 하느라고. 할머니가 지금 몇 살이지? 30이요. 30인데 이제 뭐 인턴하고 이러려니 잘 돼야 안 되지. 근데 서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걸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막 성질을 내고 우리한테 또 성질을 내고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제는 술을 먹자 그래갖고 술을 먹었어. 왜 먹냐면 어디 인턴 하나가 됐대. 아까 인턴 된 게 아니라 서류 통과가 돼서 면접을 오라는 하나가 됐어. 그것만 해도 너무 지금 기쁜 거야, 애가. 근데 자기는 다음 주 수요일이 면접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밖에 술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귀여워.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이 저녁에 있으니까 금요일 날 먹으면 참 편하겠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서 결국 어제 먹었어. 그런데 결국 그 비율을 다 맞추고 집에까지 와서 자기는 술이 덜 됐다고 와인을 하다 더 마셔야 되겠대. 밖에서 마셨어? 식구들하고? 엄마네 집에 어제 당번인 날이잖아요. 엄마네 집 당번인 날이라 이제 갔는데 맨날 외식할 데가 없어. 엄마가 오래 걷지를 못하니까. 근데 엄마가 또 바닥에 모자 앉으니까 입식비로밖에 못 가요. 근데 가고 싶은 집은 벌써 식탁이 끝났어. 바닥 좌석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거기 못 갔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싫다는 데를 결국은 그러니까 피자를 먹자니까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사게 나는 비율을 맞춘답시고 걔 말투가 별로니까 피자가 또 싫은가 보다. 엄마는 피자가 좋대. 그러니까 둘을 맞추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막. 그래서 갖고 먹고 왔더니 술판 다 끝난 다음에 엄마 근데 내가 왜 그게 싫대는데 왜 그걸 먹었냐? 그래서 어제 막 또 결국 자기 전까지 한바탕을 이제 하고 그러고 잤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생각이 아침에 더 절실히 나가지고 이 그림이. 그래서 저 그림을 저번에 그때 언니한테 올렸을 때도 그때도 내내 가족이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어제도 내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배 같은 소리를 계속 해대고 왜 세월호랑 왜 천안함이랑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계속 막 싸움같이 이게 논란이 막 커지고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게 참 어떤 건가. 가족이 크면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걔가 말하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이게 너무 우리랑 다르면 함께하기 진짜 힘들겠는데
아 빨리 독립시켜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가족이 더 이 가족 그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서 그냥 골랐어요. 이 넷이 엄마 아빠 그리고 여기도 그 자식 둘이잖아. 그러길래 같은 데를 보고서 이렇게 공손하게 꼭 어딘가 그 느낌이 되게 부러웠어. 그때 봤을 때 참 그렇지. 이랬으면 부럽다는 표현이 맞을 거야, 아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그림이 그냥 이 그림을 골랐어요. 네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세윤이랑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 근데 뭐 사건은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문제 얘기를 너무, 그러니까 세윤이가 요즘 들어서 나한테 굉장히 애틋하게 대해. 지 안에서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야. 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이 마음에서 이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 안에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여기 이사 와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는 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었지. 머리는 되는데 이 마음에서 이것이 이렇게 부대낌에서 너무 다름에서 오는 부대낌인데 자기가 언제나 엄마한테 먹히는 것 같은 설정. 그래서 지가 힘들어. 그러니까 세윤이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엄마 이게 감정형과 행동형의 그 차이로 나눔을 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러더니 돌아서 조금 있다가 아니 얘기하지 마. 지 안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가 또 싫기다 막 이런가 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거든. 비밀로 하고 해. 그냥 얘기 안 했다고 그래. 그냥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하고 끝나.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할게. 그런 식의 것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의 정황이 그래. 세윤이의 태도가 아침에 이렇게 전화도 자주 오고. 잠깐만, 나 이거 핸드폰 좀 갖고 올게. 미안. 얘기를 하고 있어. 맨날 어디 가면서 얘기하고 있으래. 우리는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낫던 것 같아.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부모 어. 자식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지니까 집 나오고 나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맙고 소중하네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 그게 떨어져 있을 때는 얘가 일주일에 2번 전화니까 진짜 딱 일주일에 2번 전화하면서 애틋하고 막 공손하고 뭐 이게 됐는데 이게 집에 온 지 지금 1년 거의 다 되거든. 그리고 한 이게 또 5손가락 안에 들게 나갔다 왔어. 그러니까 막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야 이게. 걷다가 엄마네 가고 오고 이거를 얘를 어떨 땐 지가 따라갈 때 있고 두고 갈 때 있고 안 간다 그럴 때 있고 그럼 갑자기 안 가면 먹을 게 없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갑자기. 너 안 가면 뭐 먹냐 이러면 알아서 먹어 이러면 이제 뭐 깊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게 아무튼 이 두 집 살림을 하다시피 하는 게 쉬운 게 이게 아니야 보니까. 쉬운 게 아니라 갑자기 엄마네 가기로 했는데 또 가는 날에 토요일 날 근데 안 가게 됐어. 갑자기 뭐 어디 모시고 가고 누가 모시고 가고 뭐 이래 갖고서 그러면 맨날 장을 오다가 봐오기로 한 장이 장을 못 갔다 오니까 집에 먹을 게 또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상황으로 이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먹일 거 챙겨주는 거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너는 자식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네가 자식의 입장에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냥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리 얘기를 뭐 시시콜콜 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날도 엄마 자기 오늘 별일 없는데 같이 오늘 놀을까 그러더라고. 나는 바쁜데. 그럴 때 쿨하게 그랬어. 야, 엄마 바빠. 이렇게. 아니 그래서 엄마 지금 바빠. 그런데 그 바빠까지는 했는데 그럼 저녁 먹을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낮은 내가 확보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기꺼이 간 거지 나로서는. 기꺼이 가서 그럼 뭐 먹을까 그러면서 뭐 이러저런 얘기할 때까지는 아주 괜찮았는데 지 친구 누가 이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여줘 사진을 인스타에서 이런 게 떠서 봤다. 그래서 가지는 않고 축하한다는 얘기만 했다. 그러면 진짜 옛날 친구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공방도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도 시흥이란 말이야. 내가 계약한 데가. 너무 멀지 않아? 너무 많네. 아니야, 그렇게 근데 너무 지하철 타고 다녀보면은 또 1호선으로 쭉 1시간 가서 몇 분 걸려, 여기서 우리 집에서 1시간 40분.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시흥인데 서울 인접한 시흥인가 봐.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상욱이도 그냥 보통 애가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성깔이 지 중심적인 아이다 보니까 걔네 엄마도 얘 눈치를 무지하게 보더라고 보니까. 그런 그 과정인데 그 결혼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걔네 상욱이 엄마를 이렇게 만나고. 근데 상욱이 엄마는 세윤이가 이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까다로운 어떠한 그 아들인데 세윤이랑 우리 잘 맞고 이러니까 세윤이를 진짜 딸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챙겨주고 뭐 이러는 것이 그냥 딸한테 뭐 챙겨주듯이 뭐 깻잎도 싸주고 뭐도 싸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상욱이가 잠시 없는 사이에 왜 둘이 수닥수닥 거리는 거 있잖아. 야, 너는 진짜 괜찮니? 막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그래서 정말 쟤 너무 답답하지 않냐? 근데 하면 잘하는데 저럴 때 정말 속 터지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아들 흉을 며느리하고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뭐 머리 쓰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을 한 거지. 야, 여기 이러면 세윤이가 멀어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세윤이가 빨리 그러면 이 차를 세윤이가 갖고 다니게끔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상우가 네가 방을 하나 구하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윤이 그러니까 상욱이가 무슨 방을 구해 이제 우리 집을 구해야지. 듣던 좀 반가운 소리지 얘네 어머니께서는. 그런데 상욱이가 없는 자리에서 상욱이 있는데 얘가 혼날까 봐 또 없는 자리.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이 내가 볼 때 한 봄이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었어. 그런 상황에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말도 없는 그런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친구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걔가 약간 뚱뚱한 애거든. 그러면서 근데 살이 좀 빠지고 뭐 이런 저기를 하면서 뭐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미란이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안 돼. 난 살을 빼야지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먼저 하겠다는 거야.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집은 구하되 결혼식은 나중에 하겠대. 살 뺀 다음에. 살 뺀 다음에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살 빼는 거는 그건 빡세게 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빈정 확 상해. 엄마 그거 저희들의 컴플렉스인데 그거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엄마.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평생의 컴플렉스인데. 그거야. 그리고 얘가 갑자기 이상하게 방어를 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예전에 하던 그 모습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니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러면은 집을 구해 어차피 신혼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신혼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네들 계획인 거지. 얘네 집에 이렇게 뭐 집을 못 해줄 만큼 이런 집이 아니야. 하다못해 내가 요번에 알았네, 그것도. 그 유치원도 3층짜리 건물이래, 자기네 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지만 3층 전체를 유치원으로 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면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집을 전세든 월세든 뭐든 신혼자금 대출을 받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서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신혼자금 대출을 100% 받아서 자기네들이 집을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것도 뭐 지네끼리만 얘기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식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공방을 시작해서 독립할 수 있는 안정권에 들었을 때 식은 올리되 결혼식은 그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볼 땐 말이 안 된다. 왜 굳이 그렇게 해? 어차피 사실혼인데 이거 아무리 그 엄마가 이해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네가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왜 그런 걸 선택을 해?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게 막 엄청나게 세게 이게 막 오가는 건데 내가 아니 그렇다고 엄마가 언제 주장을 하니?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생각이 있어.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심각하게 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까지 하면은 그냥 식은 어차피 니네 성당에서 할 거고 그냥 식을 간단하게 올리고 그 정상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왜 굳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데가 또 몰라. 응?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단순히 그랬더니 아직 독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그게 결혼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이거를 나도 답답하고 저는 저대로 이제 화가 나서 방어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안만 들어도 엄마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하듯이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 니네 둘이 결정을 내린다면은 엄마는 100% 존중하겠어. 누가 뭐라고 하든. 응? 네 편이 돼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엄마 의견은 이렇다라는 거 분명히 다시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그러니까 짜증을 내듯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엄마의 주장이 명확하게 있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면서 왜 눈치를 보면서 응? 그러나 너를 존중한다라고 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는 얘기. 이게 포인트인 거야. 포인트는. 하나만 하시라고요. 하나만 하시라고요. 이거야. 익숙하다 익숙해. 이렇게 벙 찌는 거지 다시 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는데 엄마 의견은 명확하게 그래. 그런데 이 의견을 따르든 안 따르든 네가 선택해. 네 선택을 엄마는 존중을 한다고. 응? 결혼을 해도 네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 의견에 네가 왜 끌려와? 끌려올 필요가 없잖아. 엄마 때문에 했다 이런 소리 나 듣기 싫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태도가 자기는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엄마가 너무 세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세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엄마는 외롭다는 표현도 세게 한다는 거야.
웃으시는 어머님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둘째한테 자기 인생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한 사람이야. 얘는 다 끝나고 이제 술도 다 먹었어요. 끝난 아이고 힘들어. 그때 근데 엄마 나는 오늘 돼지부속 먹기 싫었는데 왜 돼지부스로 정했니 메뉴를? 또 네가 싫다 그런 거 들었어. 그리고 할머니도 싫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럼 피자를 해? 근데 할머니가 난 피자 먹자. 그래서 그럼 피자를 했는데 피자 주문을 하는데 한 판 갖고 안 되니까 한 판은 슈퍼스프림하고 한 판을 뭘 정하냐를 물어볼 때 네가 엄마 아무거나 먹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무거나 해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아 그럼 얘가 또 피자가 싫은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 치매 노인네가 네가 화를 내니까 아예 우리 창훈이 돼지부속 좋아하잖아. 그냥 돼지부속 먹어. 할머니도 네 눈치를 보고 할머니가 피자에서 갑자기 돼지부스로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상황이 네 말투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네 말투가 문제가 되니까 아 얘가 이게 싫은가? 라고 판단을 내가 똑바로 내릴 수가 없었다. 왜냐면 눈치 봐야 되니까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명확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었대. 왜 자기 눈치를 보고 왜 피자를 그럼 차라리 피자를 먹지 왜 또 그걸 먹었냐고 또 막 자기 전에 판 다 끝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 울고 싶다. 나는 할머니 눈치도 가면 할머니도 안 잡수는데 할머니를 뭘 먹여야 되나 그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아들 눈치까지 갑자기 이렇게 봐서 기껏 난 피자가 더 싸고 좋다. 근데 네 눈치 봐서 기껏 비싼 거 먹고 와서는 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 화가 더 나지 막. 분명히 해달라. 엄마는 내 말을 안 듣는데. 결론은. 환장 안 노르셔. 진짜 환장 안 노르셔. 이게 엄마도 성토대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 근데 이제 창훈이보다 이제 세윤이는 여자니까 조금 순한 거지. 어떤 측면에서. 엄마가 짠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둘 다 그냥 같이 우는 거지 이제 또. 그러니까 야 우리 왜 우냐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참 진짜 씁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지금 아까 정혜가 말했듯이 그냥 쿨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가지 없을 정도로 애 눈치를 보지 말아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면 또 사랑 안 한다고 지랄다를 하겠지.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애들이. 그런데 또 눈치를 안 보면 눈치를 그러니까 엄마가 냉정하다고 지랄들을 해. 이게 부모 자식 간 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 애가 지가 똑바로 서서 어떤 그 있는 것만큼 이 관계가 괜찮아지는 거지. 애가 불안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것이 에너지가 그 직격탄으로 올 수 있는 건 부모만큼 안심되는 곳이 없으니까 부모한테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오는 것 같아. 그 기운이. 그랬을 때 부모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부모의 몫인 건데 딜레마인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건 아이들은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걔 건강. 너는 이제 그것에 걸려 있는 거지. 그게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렇지. 그 건강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구나. 뭐. 근데 가까이 있어서 그 괜찮은 관계는 없는 것 같아. 부부가 왜 싸우겠어?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힘들어. 같이 살아서 안 삐걱거리는 관계가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야. 안 삐걱거린다는 것은 정지돼 있다는 얘기야. 어떤 측면에서. 서로 어느 부분을 더 이렇게 참는 건가? 참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 참는 것까지도 그래도 괜찮아. 인지가 되니까. 내가 참고 있다라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더 무뎌지면은 참는 것조차 모르는 거지. 그래, 그거 하우스메이트처럼 그냥 그런 관계 있잖아.
뭐 인정하고 거리 약간 두고 같이 살면서 뭐 이런 관계가 언뜻 텔레비전이 보면은 있는데 그런 거 같잖아. 왜 평온해 보이는. 그러니까 편안한 거. 근데 그거는 절대 편안한 게 아니라 무딘 곳에서 에너지가 굳어져 있는 상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 그 상태로 점점점 가는 거기 때문에 쌈박질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아니 안 받는 것보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무심한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무심, 그거는 뭐냐면 이제 무심이 이제 그게 달하면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굳어지는 관계 있잖아.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어떤 그게 없는 뭐 이런 관계로 굳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그 얘기야. 그렇게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전에 쓰여져 있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경구고 소크라테스가 그거를 끌어내서 인용을 해갖고 계속 그 시민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 나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걸은 안다. 근데 너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돼야 내 에너지가 건강한 에너지로 상승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잖아.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그래서 불편해야지 된다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지? 편안한 돼지보다 뭐 배부른 돼지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뭐냐? 그 다음에 배고픈 소크라테스 아니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끌고 와서 적용시켜 보면은 실제로 그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 아니잖아. 추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딱 섰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시 흔들리잖아.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으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기쁘고 이런 어떤 감동 이게 움직여지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과하게 일어날 때 조절하는 것도 힘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미순이 같은 경우는 네 말 맞다나 아킬레스건처럼 그게 하나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쵸. 쉽지 않지. 어렵지. 그게 절대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풀어가면서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아킬레스건으로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움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지. 하려는 의지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지. 그게 답이 딱 있다기보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했던 거지. 아킬레스건 때문에 부모는 자식한테 대부분이 다 그냥 사랑도 아킬레스건이라. 응? 아킬레스건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부여갖고 있다고. 그것이 무엇을 낳느냐면 자꾸 눈치를 보게끔 한다. 근데 그 부분을 일단 내가 거둬내는 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렇게 자꾸 놓으려고 하는 거. 무지하게 힘든 일이지만 그 마음은 가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되든 그거는 각자의 몫이기는 하지만 30 넘으면 자식은 독립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정혜 같은 경우가 요즘에 새로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난 후에 이 나눔을
독립을 하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달라지잖아, 네가. 근데 너도 독립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이렇게 알겠는 거잖아. 이거는 거의 원리인 것 같아. 생명의 법칙인 것 같아. 한 집에 살아도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한 집에 살아도. 그게 고도의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독립을 하는 건데 한 집에 살면서도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지혜를 자꾸 추구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 얼마나 쉽지 않은 거는 너무 알지만 말이 쉽지.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라는 거지. 그게. 거기에 매몰만 안 당해도 너무 다행인 거고 최소한 네가 매몰당하지는 않으니까 매몰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인 건데 거기서 마음을 자꾸 추스리는 게 한 발짝 더 나가야지 되는 거. 그러면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그냥 그림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기대치는 어떤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집착의 원인이 되거든. 놔야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애들도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다 한 방향으로 쪼르르 있지 않았어? 부모하고? 지금이야 다 각각 보고 있지만. 어릴 때가 그랬지. 응, 여기 애기잖아. 얘네들 애기잖아. 많이 애기네. 그러니까 무릎 그거 있잖아. 무릎 안에서 스라의 자녀. 그 스라의 자녀. 그 얘기가 그러니까 괜히 나오는 게 아닌겨. 그치?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가치의 중요성이 미순이는 성향도 그렇지만 미순이 집안의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환경적 요인도 그렇고 원가족 간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이렇게 돼야지 돼라고 살았다가 뒤늦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겠어. 그러니까 너의 혼돈은 여러 가지 정황에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나는 일찌감치 어제야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일찌감치 고아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4번이라는 게 고아의식이 강한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와 언니 오빠의 울타리가 있지만 울타리로 인지가 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도 물리적으로 그 엄마 아버지가 30대에 돌아가시고 네 30대에 거기에 방편에 그 울타리가 됐던 우리 큰언니였는데 큰언니도 그나마 있던 큰언니도 가버렸고 이렇게 돼서 일찌감치 고아가 됐어. 그러니까 개체로서의 이런 생각이 나의 환경적 요인, 나의 기질적,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적으로 봤을 때 유형적, 타고난 기질, 환경적 요인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개체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끔 하는 속성을 갖고 이번 생에 태어나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지금 네가 그리워하는 이런 식의 그림은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차없이 이렇게 그 기대가 일어나는 순간 가차없이 이렇게 잘려지는 듯한 어떤 그 쓸쓸한 그 바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리다 서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주자주 오는데 어쩌면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더군다나 내가 이제 관계적 본능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약간 느슨한 이런 식으로 혈연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그것도 영적인 공동체를 더 열망하게 만들었나. 이 공동체야말로 따로 또같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이쪽으로 더 많이 쏟아진 것은 아닐까. 지금 얘기하면서 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나도 그러니, 너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힘들든 수월하든 중요한 것은 그거는 생명의 원리다. 이거를 놓을 수가 없다. 놨을 때는 배부른 돼지 길로 계속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가지면 괜찮아. 근데 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건 내가 그야말로 하느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한 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심이야.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어떤 것들이 생겼다. 그 브레이크 걸리는 것에 대한 원리만 네가 체득을 해서 인지를 하면서 가면은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 이 안에서 보고 있는 것에 그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어느 순간인가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장점 좋은 점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남편하고 더 동질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밖에 없구나. 언니 그거 진짜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더 싸워 우리는 부부가. 더 갈라져. 의견이 쫙 찢어져 갖고 이중으로 싸우는 거야. 그건 정말 축복이지. 그래서 너는 그게 다행이면서 그 또한 아이들이 맘 놓고 저 둘은 한패잖아. 이게 강하게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안도감이 있지. 안도감이 있어서 맘 놓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랄을 떨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윤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여자이기도 하지만 바로 어느 순간인가 엄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볼 때 그날도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 그때 밑도 끝도 없이 엄마 결혼 잘못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게 그럼 너는 어떡하냐? 아빠랑 결혼 안 했으면? 그랬더니 그러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엄마의 결핍을 지 스스로 인정을 하니까 지가 쉽게 누그러지는 거야. 어느 측면에서. 그런데 미순이네 같은 경우는 지연이 말 맞다나 너희들 둘한테는 굉장히 너한테는 축복이면서 또한 그 기운이 아이들 하여금 마음 놓고 여기에서 자기의 그 기운을 뿜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 거지. 그렇죠. 마음껏 징징거릴 수 있잖아. 우리는 이제 지네가 뭐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 맘대로 징징거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없단 말이지. 다른 양상이지. 자식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모든 관계 중에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응급실에 아빠하고 우리 애가 동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랬는데 아빠는 위암 관련 쪽이고 우리 큰애는 고3이어서 그때 이제 뭐 일종의 그거지 스트레스지. 그러고 왔는데 사실 그 비교가 안 되잖아. 중요한 게 당연히 아빠인데 내가 말은 아빠 어쩌고 하는데 당연히 눈은 내 자식한테로 가더라고. 그렇지. 내가 걱정도 훨씬 얘를 더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당연하다는 그 전제가 나는 그게 좀 웃겼어,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위암 대 그 배 아픈 거잖아, 스트레스로. 위암. 위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거는
자식한테 더. 손톱 가시가 더 아픈 거야. 그렇지. 음. 자식한테 확 가더라고. 이게 본능 생명의 어떤 법칙 같은 거야. 본성 같은 거야.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내리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그 유한 표현이고 좋은 표현이잖아. 뭔가 이렇게 걸러진 맑은 표현이고. 그런데 그게 원색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네 말 맞다는 위안돼 스트레스면은 어떤 경우도 부동으로 위암 쪽으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내 본능이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눈길이 갔다라는 얘기가 이게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라는 거의 본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살아남았겠지. 당연하지. 위암 쪽으로 갔으면은 부모만 섬기다 자식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런 이게 너무 강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 유교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세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멸종될까 봐. 이렇게 세게 관습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들어 놔야 그나마도 유지가 그러니까 균형이 잡힐 수 있을 만큼 이쪽은 그래 저절로 일어나는 기운이고 여기는 도리로 일어나야지 되는 기운이고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은 우리 큰언니가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이야. 시댁은 도리로 하는 거야. 시부모한테는.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돼. 근데 친정부모한테는 또 시댁부모와 친정부모를 보면은 또 거의 그 부동호가 자연스럽게 친정 쪽으로 가게 되잖아. 이쪽이 더 혈연이니까 이거 관계가 좋든 나쁘든 건 두 번째 문제고 그 특수사항은 일단 적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시부모한테는 도리를 다 예의를 지켜서 도리를 다 해야지 되는 게 맞아. 친정엄마는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기운이 있어서 되는 거야. 이것 또한 생명의 원리라.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부동호가 움직여지는 것에 이렇게 균형을 찾기 위해서 법과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으로 그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순이 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네가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 도덕적이고 간섭적인 어떠한 그 질서의 틀. 그게 이렇게 왜 부모냐 자식이냐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 애들이 성인이 됐고 엄마는 약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돌보는 게 더 부동호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해서 왔는데 이게 또 애들이 생각보다 큰 애도 그러고 막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아 이럴 때는 자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또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본능과 이게 도덕의 겨울질인 거야 지금 네 안에서.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해야지 되는 거거든. 비정해질 땐 비정해져야지 되고 어느 쪽으로 비정해지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을 이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해서 아 네가 좀만 잘하면 그런 것도 있죠. 너가 조금 난 잘 사는 애들도 많은데 좀 건강한 음식 해 먹고 좀 잘 살아봐. 그럼 난 편안하게 내가 지금 할머니하고 있는 게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혼자 잘 먹고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이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 건강이 괜찮나, 저 콜레스테롤 수치는 저렇게 높대는데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한다고 계속. 그러니까는 좀 더 잘해야지 좀. 잘하면 내가 이렇게 좀 덜 힘들 텐데.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노인이 뭐 치매 노인이 당신이 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니까. 근데 뭐 건강을 챙기는 수준은 자식인 치매 노인 수준 아니에요?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다고. 아, 우리는 내가 알아서 먹을 게 다 라면이에요. 배달 아니야? 우린 다 배달인데.
우리 차근이는 이 동네 우습게 알아서 이제 배달 거의 안 먹어. 우리 100% 배달이야. 배달 시키냐고 좀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라면. 근데 얘네는 하나도 안 번거롭대. 큰애도 거의 큰애도 한 90%는 배달을 해라. 한 달에 몇 번 이제 고기 해 먹는 게 다야. 그니 그 배달 음식이 얼마나 짜야. 배달 음식에 야채 같은 걸 넣어서 먹는 어떤 그런 편법.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남자애들이 제대로 안 하죠. 음식 쓰레기도 나오는 게 절대 싫어서 모든 거 다 절대 싱크대에 못 버리는데 다 그대로 쓰레기 봉지에 그대로 포장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수준 넘었으면 그냥 내가 안 보는 게 상책이더라고.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 그냥 안 보는 게 상책이야. 내가 아들 분가했는데 지금 3번쯤 갔나? 안 가잖아. 저도 안 가요. 3번쯤 간 것 같아. 안 가고 엄마 가까운 데 오면 자주 들여다본다더니 안 온다고.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해? 응. 내가 일로 이사 온 게 신촌으로 이대 앞으로. 그러면 엄마가 심리적 거리가 좀 더 부담이 덜 돼서 왕십리보다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다. 일로 좀 옮기자. 월세도 싸고. 그래서 왔는데 엄마가 자주 들여다본다더니 안 온다고. 지금 1년 반? 또 나랑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3번쯤 간 것 같아. 갔다 오면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질까 이제. 근데 요즘은 화도 안 나. 그런 거 봐도. 안 보는 게 상책이야. 자식인 정혜는 계속해서 웃고 있어. 우리 엄마도 나 보면서 그랬을 거야.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안 보는 게 상책은 맞아. 내가 세윤이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세윤이가 애틋해하면서 엄마를 요즘에 자꾸 저 나름대로 저도 모르게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가 이제 멀리 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더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더더군다나 말하자면 상훈의 집 근처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욱이네 집이 그 독산동 뭐 아무튼 다 그쪽이야. 그쪽이야. 광명시. 광명. 그러다 보니까 독산동 금천. 금천구 그쪽 라인이야. 걔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린이집은 대림동인가 그렇고 뭐 그래 집에서 뭐 10분이면 간대.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김포하고 뭐 고양시 이쪽을 한 번 더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욱이 엄마가 한 얘기가 구기동이든 우리 집이든 어쨌든 한 군데는 좀 가까이 있어야 너희들이 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시흥을 하기를 은근히 권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 나를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땡큐지. 괜찮지.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해서 뭐 그야말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고 뭐 지금이라고 안 자유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 걔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애틋하지 않다구나. 그러니까 독립을 또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래도 일가를 이루어서 조금 안정된 느낌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하는 거를 알면은 완전 땡큐인 거죠. 걱정하는 땡큐가 된 거야. 그런데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렇지. 내가 자식이면 나는 그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서운한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안 섭섭할까? 몰라 몰라 행동형이라면 안 섭섭할 것 같아. 잘 얘기해줘야지. 잘 부드럽게 잘. 그 얘기는 나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었었거든. 근데 이제 세윤이를 내가 뭐 이제 100% 모르니까 나는 그 이상한 부담감 같은 게
그게 옆에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있단 말이야. 부모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랑 아주 기가 막혀서 나중에는 아니 누가 너한테 기대를 한다고 혼자 부담을 지고 저 지랄이야? 이런 아주 막 기가 막힌 거란 나중에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그 부담 나는 한 40% 정도는 그 부담감을 내가 좀 덜으려고 집에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 책임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아예 어렸을 때 나오면 모를까 뒤늦게 들어가서 나이가 들어가는 시점에 나오는 건 의리가 아니다. 배은망덕하다. 그 생각이 굉장히 컸었는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 막 기가 막힌 거지. 참 진짜 야 막 이래갖고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또 아니 그럼 미리 해주면 내가 얼마나 부담이 덜었을 거야. 이런 개념에서 세윤이도 무슨 얘기? 야 나는 훨씬 좋아. 안 섭섭했어 엄마 아빠 그렇게. 깜짝 놀랬지 그냥. 그러니까 완전 식스센스 반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야. 아 그래?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있어서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의리는 지켜야지. 내가 뭐 다른 자식들처럼 무슨 기쁨을 줬어. 뭐 하다못해 뭐 일가를 이루고 나가는 기쁨을 못 줬으면 돈이라도 잘 벌어도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의리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사람도 의리다 이러면서.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만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자식 입장으로만 사는 사람에서는 세윤이가 아직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리고 외동이잖아. 그리고 어쨌든 팀이 아니고 언니가 혼자니까 우리 집은 팀이었는데도 내가 이만큼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야 엄마는 성격이 이래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나한테는 지금부터 아주 신이 나는 상황이야 라는 거를 조금 얘기해 주는 게 나는 걔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은 팁이야. 야 오해하지 마. 나 사실 솔직히 굉장히 기뻐. 이렇게.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나 굉장히 괜찮아. 이 상황이 이렇게. 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그거는 새로운 팁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약간 그건 비밀로 해야지 되는 내 속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자식한테 그러면은 엄마가 자식을 섭섭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네. 그거 잘해야 되는데 조절을 완급 조절을. 그렇지 잘해야지. 말 잘못했다가는 진짜. 근데 감정형이 아니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약간 우리들은 행동형들은 약간 좀 이렇게 솔직하게만 말을 해주면 또 이해를 하거든. 세훈이 또 민감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난 똑같이 행동형이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크면은 자식은 독립해야 돼 이런 말 이렇게 들을 때 가슴이 철렁당하거나 되게 무섭고 막 이렇게 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게 관계적 본능에서 오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교감 특허할 때 너희들이 못 들어왔나? 못 들어왔어. 얘기했던 거. 그걸 네가 한번 얘기를 해줘봐. 어제 네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그게 관계적 본능인지는 잘. 그 본능과 상관할 필요가 없이 그날 우리 교감 특허의 주제가 아니 늙음에 대한 이야기였어. 저기 미순쌤 교감 특허 그 돌봄 들어오셨잖아. 미순이 들어왔었니? 그렇구나. 지연이가 안 들어왔구나. 네, 정말 안 들어왔어. 미순님 들어왔었구나.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뭐 크게 안 들렸는데 정혜는 정명 선생이 말했던 것이 굉장히 와서 닿았다는 거야. 아니 와서 닿았다기보다는 오래 기억에 남았어. 약간 나는 기억에 와서 닿은 거지. 기억에 남을 줄 않았는데 생각보다 기억에 남아 있어서 좀 놀란 부분이라고. 나는 놀라웠지 그게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건 아니었어. 뭔데? 그 정명쌤이 아버지가 일찌감치 아버지하고 이제 부모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 이혼해서 나갔다 그랬나? 어릴 때 이제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 15년 전쯤에 다시 엄마랑 이제 두 분이 합치셨대.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은 관계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외풍을 혼자 다 맞는 거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은퇴는 아빠가 하는 울타리가 있었었나? 빈 쓰러져가는 그런 울타리조차도 필요 있는 거 없는 건 다르다라는 그 얘기가 어머나 저게 또 저렇게
저렇게 해석이 되나? 굉장히 난 그 사실 자체가 되게 놀랍게 받아들였지. 그걸 관계 이렇게 생각은 잘 못 해봤어. 저도.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울타리로 난 그게 이제 관계적 본능에서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은 거야. 어쩌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정명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안 올 법도 한데 번제는 홍일점처럼 남자는 정명 씨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설 글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은경이한테 예전에 상사였었지. 은경이 어린 시절에 그 기독교 신문상가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 기자로 들어갔을 때 편집장이었던 거야. 그 연세가 많아? 나보다 한 3살 정도 더 많은 애는? 60대 중반?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을 평생의 어떤 자기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정작 그렇게 뭐 크게 발표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와이프가 선생님인가 약간 그래. 지난번 내가 그 장례식장 가서 한번 봤는데 그 아버님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남편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제껴둔 거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왜냐면 생활 전선에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상황이잖아, 상황이. 근데 와이프는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었겠지. 남편으로서의 그 위치라든지 가정 내에서 내쳐지지는 않았지만 존재감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환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에도 참여를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걸 만들어 가지는 그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야. 저기 때 지연이하고 미순이 있었나? 나 이거 도대체 기억이 안 나. 우리 여기 출판 기념회 할 때. 정명 씨가 와서 이렇게 하모니카 몰고 막 그랬던 날. 없었어. 그때는 너희들이 없던 날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오프닝 할 때부터 그 사람은 여기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같이 참여를 해. 꿋꿋하게 홍일점으로. 홍일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참여를 거의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교감톡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작용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도 그때는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새롭게 들렸거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게 그렇게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다고 그날 나도. 그게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어제 은희쌤이 엄마 이렇게 사진 보여주시면 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내가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들었구나 라는 거를 어저께 아는 거지. 그게 지금 그 동숙이 언니 얘기 중에 내가 옛날에 그 실수한 게 2번이 아주 세게 실수한 게 2번 있다고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왜 80 몇 세에 돌아가신 시누이, 사촌 시누이 시댁에 80 몇 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평균 수명 이상만 돌아가시면 이렇게까지 안 슬플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이 죽는 건 술리고 나보다 먼저 가는 게 술리고 평균 수명 이상이면은 뭐 가실 때 됐으니까 가니까 괜찮지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내. 그러다가 옆에 사촌 언니한테 그 언니가 60 몇 세 때 외숙모가 88세에 돌아가셨어. 근데 언니가 또 막 울길래 언니 한갑이 넘었는데도 막 슬퍼? 그게 뭐랬어? 그럼 너는 엄마가 죽었는데 안 슬프니? 그랬어. 근데 그게 그때도 이해가 안 갔어. 근데 그때 이 언니가 이제 78세잖아. 그때 한갑 넘어서 나도 10몇 년이 지나고 이 나이가 됐는데 엄마랑 그렇게 내가 뭐 친하고 구구절절하지 않은데
엄마 돌아가시면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는 거야. 어제 은희 쌤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요. 그렇게 늙고 먼저 가는 게 순리여도 다시는 세상에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진짜 슬픈 일이구나. 근데 내가 언니 환갑 넘어도 슬퍼? 그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요즘 막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언니는 부모를 30대 잃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이 들어도 언니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아니 부모가 먼저 가는 게 순리고 그 정도 살다 갔으면 뭐 됐지 그게 저렇게 애절하고 막 통탄 이럴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나이를 들어서 부모를 떠나보낼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아직도 내가 가끔에 아직도 난 엄마를 보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야. 진짜 아직도 되게 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든다니까. 저도 집에 나오고 그런 며칠 이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집에 엄마랑 있을 때 그 사주팔자 보러 왔을 때 내가 끝까지 엄마 아빠 모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울고 나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랬을 때랑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4, 5년 밖에서 살다가 엄마 아빠가 진짜 막 이렇게 자리에 눕고 이러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 그 다른 그 마음이 어제 은희 쌤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어제는 내가 은희 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은희 쌤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고와. 아주 그래서 곱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참 자주 하는데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 움직임이 억한 심정이 뿌리가 남아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서 저 양반이 웃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 응? 내가 해준 음식 먹고 맛나다라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내가 가기 전에 어떤 그 목표로 뭘 해갈까 막 생각을 한다. 저 웃는 모습 한 번만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정혜가 말한 것처럼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녹아서 부모 자식은 그런 것 같아. 부모 자식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로서 자식한테 취해야지 될 어떠한 우리들 마음 자세. 우리는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너희들은 전부 아직 엄마 아버지가 계시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아마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 에너지가 더 많이 쏠리잖아. 그러면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은희쌤이.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나는 무조건 아이들 말 들어야지 되겠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야지 되겠다. 옛살로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애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 안 든다 아직. 내가 서 있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빡빡 우기지 말고 병원 가세요 하면 가고 그거지. 엄마가 기저귀 차세요 그럼 기저귀도 좀 차고 그렇지. 그래야지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아이로부터 빨리 정말로 내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독립을 해서 아이가 나를 보면서 애잔한 느낌 들지 않게끔 내가 더 좀 이렇게 잘 살고 싶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나는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인가 기저귀 몇 번 차다가 갈 수는 있겠지. 그게 이제 가장 바라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걸 먼저 생각하지를 않는 나를 보면서 진짜 자의식이 강하구나. 내가.
나의 그 자의식이 참 강하다는 느낌은 그럼 그거 어디에서 생성된 것일까? 아까 말했던 나의 외적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개체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끔 만든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노인네를 언니가 안 겪어보셔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이게 다 우리도 겪은 게 다 그 말 다 하잖아. 지금 똑같이 공감하거든. 그냥 내가 삼종지도가 별게 아니야. 늙어서 그게 아들이 말이 듣는다 그게 아니고 그게 꼭 아들이 아니고 늙으면 자식 말을 좀 들어야 된다는 말이 그게 삼종지도가 왜 있는지 알겠다. 그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고집 세고 우기고 그런 의미에서 자식 말을 좀 들어주란 얘기나. 그건 다 노인네 모시는 사람 다 아마 느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언니는 약간 일찍 고아가 된 것도 있지만 그 부모에 대한 부담감은 언니들이랑 나눠졌잖아. 부담감은 나눠진 정도가 아니라 일도 없었지. 그게 양쪽 부모 다 그게 나한테는 없어, 그지? 그 부모에 대한 그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슬프고 상실감을 느꼈을 뿐이지 그게 부담감으로 연결된 적은 거의 없었어. 그 일찌감치 다 끝났고. 에이고 참 어쨌든 그 가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가족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론은 진짜 따로 똑같이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지 된다는 거지. 그 안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지.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내가 자식일 때도 있고 부모일 때도 있잖아. 나의 페르소나가. 그러면은 자식일 때 대하는 태도와 부모로서 대하는 태도가 내가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면을 그때그때 바꿨을 수 있어야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친정 부모가 그러고 있지.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매몰 당하려고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 내가 땅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술만 먹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아이들 문제라고 뭐 아직 그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연이가 그래서 저는 자식이 보살이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너를 살아있게끔 하지 걔네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자식이 보살인 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자를 세워놓는 것 같아. 존재 자체로. 오늘 무슨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영생 하나도 일도 안 ቁ고 나는 죽음 가당시에 소멸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어렵다는 걸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야 꿈도 야무지게 원대하다. 원대한 꿈. 응?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정말로. 우주적인 꿈이다 진짜. 살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네.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 진짜.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렇지 않아. 다시 태어나면은 잘할 것 같아? 더 조금?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자의식이 굉장히 센 사람인 거지. 더 이렇게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지만 홍익인간의 꿈을 꾸면서 더러 같이 가는 이것에 대한 정말 원대한 꿈이 있는 것 같아. 보살이 될 건가 봐. 그러려나 봐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보살이 되고 싶은 게요. 그 꿈이 깨달음을 할 수 있지만 유보한 채 너희들과 함께 가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문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문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그렇게 드는 게 여기서 어쨌든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그러고서 문을 열고 갔을 때 다음 생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꿈이 좀 커지지 않겠어? 이렇게 서툴게 살지는 않지 않겠어? 조금 더 큰 꿈으로 오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의 이상한 희망 같은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영혼이냐 내가. 젊은 영혼인 것 같아.
제 꿈은 다시 다음 세계에 태어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지금 알고 있는 여기서부터.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마. 까먹을 수도 있지. 또 50몇 년 딴짓하고 이렇게 정신 차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여기서부터. 소박하다. 아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꿈이야 그거. 잊지만 않으면 실현 가능성 있는 꿈이야. 아주 큰 제대로 된 실질적인 꿈인데. 야 미순아 꿈을 조금 좀 다시 생각해봐. 축소시켜 언니 축소시켜. 너무 커내 꿈. 네 꿈은 그거 있지 거의 불가능한 꿈이야. 야. 꿈이니까 꾸는 거지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 살았냐? 너무 웃긴다 진짜. 그냥 딱 진짜 천국 문에 이르면 진짜 내가 성경에서 보던 예수 얼굴이 있을까? 뭐 제일 궁금한 건 그거 하나고. 아 여기서 이 차이가 있구나. 예수님 한번 얼굴 보고 그다음은 나는 더 존재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소멸했으면 좋겠어. 안 된다니까 언니 그게. 미안한 마음. 미리 얘기해 주는데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만 소멸은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예수님의 얼굴은 당연히 보지.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미순아, 응?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그림에서 만났을 법한 예수님의 얼굴은 없어. 그거는 없기도 하고 도처에 지금도 있어. 아니요. 그래도 천국 가면 하나님 우편에 안 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우편에 안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분이 있을까? 아무튼 언니가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 있겠지. 예를 들면 아빠 얼굴 이런 거. 내가 지금 이번에 샘지의 주제가 캡틴이야. 마이 캡틴이 이번에 주제야. 그런데 어쨌든 그 글의 시작을 내가 뭘로 시작을 했냐면 큰바위 얼굴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 큰바위 얼굴이 어떤 그 개체였던 거야. 결국에 가서는 재력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인에 의해서 어니스트 주인공이 큰바위 얼굴로 확정이 되나? 어니스트는 다시 이제 본 거지. 내가 이거 글을 쓰려고. 어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은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끝남으로써 이게 동사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 기운이.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큰바위의 얼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소설을 내가 해석을 하면서, 그러나 어니스트라는 게 개체가 아니다. 큰바위 얼굴은 그때그때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재력가거든.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쌈박질 잘하는, 정의를 위해서 쌈박질 잘하는 장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정치가야, 그 다음에 시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층법적으로 어떤 욕망,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에 그거를 드러낸 거야. 그런데 어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속해서 실망을 해. 왜냐면 그 욕망의 탁한 면들이 먼저 보이니까. 사람들의 욕망의 탁한 면이 아니라 그 욕망의 형상을 보면서 큰바위 얼굴이라고 말하지만, 어니스트는 형상 넘어 욕망에 흐르는 그 탁한 기운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건 큰바위 얼굴이 아니야라고 실망을 하면서 끊임없이 수련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러다 보니 네가 큰바위 얼굴이네라는 것을 타인들로부터 이렇게 칭송을 받지만 나는 아니야,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야 라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큰바위 얼굴은 어떤 개체가 아니다. 이거 미순이가 어디 갔어? 얘 미순이를 얘 오면 얘기해야 돼. 이거 미순이 때문에 하는 얘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개체가 아닌 거야 사실은. 그치. 예수님은 개체가 차를 아니라. 많이 마셨더니 차를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이 문을 열고서 들었어. 미수는 이제 바로 그 큰바위 얼굴하고 네가 예수님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글 쓰던 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에 가서는 어떤 그 욕망이라는 것은 에너지잖아. 욕망의 다른 말은 에너지라고.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그 에너지는 맑은 에너지도 있고 탁한 에너지도 있고 그 동시에 같이 섞여 있는 거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 음양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맑은 에너지로 올라왔을 때의 그 기운, 네? 집합체. 그 기운, 맑은 기운으로 맑은 에너지로 올라온 그 에너지의 집합체 총합. 우리가 70조에 60조의 세포가 이렇게 꼼꼼히 뭉쳐서 내 육체로 형성이 돼갖고 내 영혼이 집이 돼 있듯이 그 총합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총합의 그 형상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는 대명사다라는 표현을 내가 또 가끔가다 하거든. 그것이 우리가 그림 속에서 만났던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 얼굴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 큰바의 얼굴처럼.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너한테는 어쩌면은 죽었을 때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했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지. 죽음 이후에 뭔가 이렇게 슥슥슥 스쳐 지나갈 때 느껴지겠지만 죽음을 그린 영화, 천국에서 영화 그런 거 입이 이렇게 영화인지 그림인지 입은 여잔지 남잔지 모르고 입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어떤 그림 영상이 있는데 몰라. 죽음자는 꿈에서 만나도 말을 안 해. 입이 이렇게 닫혀 있어. 그리고 이 밑이 안 보여. 흠기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없어. 그림이 네, 그림도 그렇고 이런 식의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나는 이거는 내가 그 박씨 아저씨 얘기를 여기서도 한두 번 했는데 그 아저씨가 임사체험을 했을 때 그 내가 그림으로 봤던 것을 그 임사체험을 나한테 얘기해 줬을 때 똑같은 모습이라고. 아이인데 말은 없고 이 밑은 여잔지 남잔지 모르고 근데 자기가 그때 이 사람 죽을 당시는 크리스찬으로 죽었어. 근데 자기가 본 건 누구냐면 석가모니 얼굴이야. 그래서 다시 깨어났을 때 이제 불교로 전향을 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어떤 그 순수한 기운에 대한 어떤 표상체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모습과 닮은 걸로 나타나겠지.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한테 쓰여 놓잖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살아생전의 모습의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관념 속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는 큰바의 얼굴처럼 나타날 것이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기운을 다시 받아서 그 기운을 다시 받는 게 온전한 영혼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 그 기운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누군가의 배를 통해서 나오겠지.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아기의 모습이겠지.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로. 그러다가 우리가 애니어그램 공부하듯이 이제 찌그러지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네가 말한 것도 그것도 엄청난 큰 꿈이구나. 갑자기 징그러워졌어. 애가 저 지연이 나이에 생각을 갖고 있고 살다가 그 통달해라고 생각해. 얼마나 징그러워. 아니 근데 애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지. 그냥 모호한 그 느낌만 있지. 이거 생각해봐. 이게 환생이라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달라야 남아요 하시는 게 확실해. 그래서 걔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를 하냐면은 이 세상의 스승들이 얘가 얘 기억을 전생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전생의 기억을 다시 끌어내서 그 지혜를 연결하여 지혜가 확장될 수 있게끔 이 생에 나왔을 때 그거를 끌어내 주는 거가 그 달라라는 거를 교육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똑같은 페이지 읽지 않고 읽었던 페이지 스킵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근데 그런 영적으로는 그 성장한 사람이 가끔 놀 때 보면 애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또 놀잖아. 그 몸이 노는 거니까.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기운은 딱 애지 징징거리고 울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에너지는 그런 건데 그것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사그라들어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보통 아이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잠재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로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이렇게 버무려져 갖고 그 사람의 성향으로 드러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지연이 네가 꾸는 그 꿈도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 당연하지라고 했는데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네. 가끔씩 그래서 이미지 그 수업할 때 꿈 했었잖아요. 그거 녹음해 놓은 거 들었거든. 거기서 막 그랬었잖아. 다들 뭐 호흡이냐 드림이냐 뭐 어쩌고 하는데 나는 꿈이 그러니까 드림이 리얼리티야. 그렇게 바뀔 때가 있어. 진짜 선명하거든. 그 생각 잠깐 자기 전에 했다. 그렇구나. 꿈이 리얼리티인 경우가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쟤는 꿈이 리얼리티라는 것을 간혹 이렇게 암시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 던질 때가 많았어. 꿈 이야기 할 때. 그리고 리얼리티일 수밖에 없는 게 예지몽도 많이 꾼다고 지으니까. 아니, 이거는 옛날에 무슨 뭐 그런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꿈과 현실을 이루는 그 소재가 같은 소재라, 그러니까 그 같은 물질이라고. 꿈은 머릿속에만 있고 무슨 뭐 현실은 현실에 있고 이게 아니라 현실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꿈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같은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완전 다르단 말이지. 근데 지연생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가 같은 게 증명이 되는 케이스. 그렇지. 그날 우리가 꿈을 나누었던 것에서 지금 지연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떠오른 게 내 꿈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곳에서 그 천국을 이루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꿈이 연결이 돼갖고 다음 생에는 더 이 천국의 지평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잖아 내가. 언니가 진짜 리얼리티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너무 재밌다. 꿈과 여기가 그 언니는 밤에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그렇지만 어쨌든 둘 다 꿈과 현실이 약간 뭐 다른 의미로 리얼리티인 거지. 나는 드림의 꿈이 리얼리티고 너는 자면서 꾸는 꿈이 리얼리티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 꿈에 이게 좀 다른 거지, 그치? 자,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인연으로 뭉쳐진 한 그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은 결국 내가 확장된 우리 가장 밀도가 그러니까 조밀한 우리인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 1차 그러니까 거의 혈연으로 맺어진 1차 공동체는 우리라는 것이 나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데가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 그런데 모든 세포가 각자 역할을 다시 다르게 해야만 이게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 육체가 되듯이 다름을 인정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게 비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 함몰당하다가 가는 거지. 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자, 지연아, 너는 그게 뭐야? 밥을 1시에 갈 거니 아니면? 네, 1시에 가면 돼요. 그러면은 정의 거를 조금 더 나눠다가 밥 먹자.
자, 정혜는 이것을 얼굴을 이렇게 잘라서 갖고 왔네. 이거 뭐가 잘라진 어떤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스미소니언 무슨 그 박물관에 도로 올라간 그 수월 관음의 그 얼굴인데 어쨌든 저는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 사주명리 그 공부하는 책에서 그 공간 나도 좀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관계는 공간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뭐 이렇게 그 에너지로 봤을 때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가까운 사이, 먼 사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가 네, 그냥 그 사람 아는 사람이 걔 별로 안 가까운 애야,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우리는 뭐 좀 관계가 멀어, 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이제 이 사주명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고 싶은 사람은 그 거리를 좁혀서 보고 싶은 마음을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은 거리를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은 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좀 늘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주에서는 이제 내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거리를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거리 조율이 안 되는 관계가 있대요. 그게 바로 숙명적인 관계들. 부모와 자식, 부부. 거기 그렇게 나왔어? 네. 그래서 제가 막 여기 줄 쳐놨잖아요. 그래서 이 숙명적 관계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는 되는 공간 조율법이 통하지 않는 이 숙명적 관계는 한 방법이 딱 두 가지래요. 이 거리를 내가 나를 위주로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깊이 성찰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두 가지가 여기 다른 관계에는 그냥 거리만 조율하면 되는데 이 숙명적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공간이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또 깊이 성찰하고 그다음 뭐라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나를 깊이 성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두 가지. 그런데 뭐 이렇게 그냥 다른 관계들은 불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거리가 너무 좁은 거니까 거리를 좀 늘리면 되고 너무 사무치게 보고 싶은 관계는 거리를 또 좁히면 되는 식으로 공간을 조율하는 걸로 관계가 된다라는 앞에 못 드셨어요? 아니 들어서 내가 그거 근데 이 말을 갖고서 우리가 딱 얘기하는 게 가족의 스승인 거야. 여기 깊이 성찰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공부의 핵심이잖아. 여기서 이런 것도 나와요. 결혼 생활은 나 자신을 올바로 성찰하고 상대를 깊이 바라보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이야. 네. 맞아. 그래서 결혼은 관계다. 두세 캠벨 계속 했던 얘기. 연애하고 결혼은 다른 겁니다. 결혼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그러니까 그 결혼의 실현은 관계라는 재물을 위해서 바쳐야지 되는 거지. 결혼의 실현은 그거라는 거야. 관계라는 관계를 위해서 자아라는 재물을 바치는 거래.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 관계를 위해서 자아라는 재물을 바치는 것. 그게 결혼의 실현이다. 좀 알고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알고 시작하면 안 살지. 안 하지. 안 하지. 안 하고 싶지.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수행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그래.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수행 프로그램 맞아. 뜻은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 그러네. 하겠습니까? 프로그램에 들어왔으니 풀어내야지. 갑자기 탔어. 아무튼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관계가 그 공간이라는 건 진짜 좀 새로 제가 신선해서 많이 생각이 나는 것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월 가늠도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그냥 좀 말을 너무 주소 없이 해서 어제 좀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여성성에 대해서 3주 동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감흥이 있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하다가 맨 마지막 시간에 봤었던 그 헤스티아 할 때 봤었던 이 수월 가늠도의 이 얼굴이 저는 이제 그 부처상이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그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얼굴이 조금 매력적이었으면 내가 훨씬 그 마음 편하게 다가갔을 텐데 얼굴이 너무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 눈의 느낌과 그 부처상들이 난 그래서 부처를 좋아했는데 뭔가 무슨 이게 아주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그 방가사유상처럼 진짜 잘 만든 거 말고 이렇게 보통 절에 갔을 때 보는 얼굴들 하다못해 막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부처의 얼굴들 그 성의 없이 만든 그 얼굴들 막 아무튼 그런 거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아무튼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 얼굴에 이 이상한 어떤 이 작은 입과 그러니까 전혀 말하자면은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느낌. 이 사실은 그 선함도 악함도 없는 얼굴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으면서 제가 확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인간을 매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매혹되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진짜로 내가 말하자면 이제 그 식스센스척의 반전처럼 확 지평이 넓어지는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취향에서도 시각적인 게 아니어도 아무튼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저도 그 사주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해석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만큼 그런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싶은 또 욕망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뭔지는 모르고 어떤 이렇게 생각으로 그런 어떤 이 좋고 나쁨 뭐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성과학의 막 이런 딜레마에서 좀 놓여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지 실제로는 정말 그 극명한 호불호나 이런 거에서 제가 굉장히 막 그 호불호가 강한 세상에서 제 눈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두 가지에 이제 상반된 거에 있으면서 이런 선함과 악함이 선함도 악함도 없는 이 초월적인 얼굴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호의 얼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막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건 뭐야 할 정도로 기억에 남지도 그러니까 기억에 이렇게 그러니까 강렬하게 나를 흔들지 않는 이 이상한 얼굴. 이 이상한 얼굴이 이상하게 계속 저한테 제가 이제 이사를 가고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저의 욕구나 저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의 흔들림이나 뭐 이런 거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막 이랬을 때 집에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말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후회되는 것도 많고 좋았던 것도 있지만 걔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자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독립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제가 1대1로 막 이제 저희 집에 친구들이 오고 뭐 그런 시간을 겪었을 때 다른 때보다 거의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게 선명? 그런 어떤 내가 옛날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몰라 오늘 힘들어서 잘래 하고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쉽지가 않구나 하고 뭉뚱그려서 이제 잤던 감정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혹은 나는 순간에 그러지 말았어야지라고 어떤 그런 강한 나의 욕망으로 그 시간들을 재단하고 그 시간들을 재단한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게 말하자면 세세하게 좀 보여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날은 마음이 되게 평화로웠다가 어떤 날은 또 마음이 굉장히 기복이 있다가 이런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 특히나 이제 뭐 집들이로 가족이 왔을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와서 막 이렇게 각각의 3명과 막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고 났을 때 그날 저녁에 약간 혼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밥을 좀 더 할 걸. 내가 걔한테 이런 말을 할 걸. 내가 조금 더 의연할 걸. 이렇게 해서 막 마음이 불안할 때 문득 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수월거님도 얼굴이.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이것도 이럴 수 있고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부분도 이 얼굴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약간 그 얼굴이 내가 그 얼굴이 되면서 그 마음을 좀 보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또 막 뭔가 제가 막 꿈에 그리던 어떤 순간이 순간 뭐 예를 들면은 막 맥주 한 캔을 탁 먹으면서 좋아하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서 저녁에 탁 앉아서 탁 이럴 때 막 너무 좋아 이러다가도 이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맛본 희열이 그게 전부 내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그냥 좀 덜 환희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게 쓰러지는 것을 그냥 옛날에는 그 환희심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때 너무 이렇게 그걸 붙잡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막 계속 뒤이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한도 끝도 없이 테레비를 보다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그 감정을 막 누리고 싶으니까 그냥 또 막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약간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이상한 얼굴이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약간 중심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좀 힘이 있는 얼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모습이 이 모습으로 치환이 되면서 저도 조금씩 덜 절망하고 덜 지나치는 뭐 이런 게 이렇게 뭔가 좀 섞이고 있는 이상한 아주 오묘한 짧은 순간순간들 같은 게 이제 이것 때문에 있었다. 그러고 여전히 딱 이렇게 봐도 정말 저 얼굴은 적응이 안 된다. 저 머리에 쓴 화관과 막 저 수염과 막 저 조그만 입과 막 저 약간 안구가 돌출된 듯한 누군가 감겨있는 저 누군가 이런 모든 게 적응은 안 되는데 저한테 지금 막 중심을 잡게 해주는 얼굴이다. 요런 거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금 보니까 마동석 같지 않아? 마동석. 그리고 막 저는 특히나 저의 목에 주름 같은 게 저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데도 목에 주름이 있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 이미 목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향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막 이런 아무튼 묘하게 수월 반응도가 저한테 그래서 올 이벤트 겨울 송년 이벤트에 남의 수월 반응도를 하나 내가 그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좋아. 굿이야. 살짝 들었어요. 네. 정혜 씨가 그려보겠다고? 정혜 씨가 이걸로 했다고? 이거 하겠다고 아니면 나만의 수월 가늠들을 그려보겠다. 네, 이제 야매로 그려보려고. 야매로? 네.
그럼 안 겹친다. 저는 그거 하려고요. 규노아 집도. 좋아요. 혹시 겹칠까 했는데 안 겹치겠다. 이 수면가님이 이겼네. 아니 근데 쳐다보니까 자꾸 보니까 묘하게 정이 간다. 나는 아직도 아까 정혜 씨 말에 진짜 불상을 보고 저들의 불상을 보고 한 번도 거기서 또 감동이라든가 뭐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절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더 진짜 푸근하다든가 뭐 인자하다든가 무슨 느낌이 있으면 좀 더 거기에 다가가기 쉬웠을 텐데 그래서 난 불상 보는 게 별로 안 편했어.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안 편한 게 이 수월간음도 그림이야. 대표적으로 안 편한 거. 진짜 호불호로 얘기하면 저 진짜 부러워해요. 나도 부러워. 나도 시각이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아주 되게 아주 그래서 막 처음에 여잔 줄 알았다가 수영 가서 되게 놀랐다고 막 그랬잖아 말다가 아무리 봐도 이제 입도 저렇게 조그맣고 손도 어쩜 저렇게 비기 싫게 낳고 아무튼 저거 립스틱 그리려면 참 힘들겠다 조금해서. 나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 예전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예전에 왜 그 정혜랑 같이 언젠가도 얘기했어. 성서백주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 네가 30대였지 그때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성서백주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성경을 읽어. 그리고 자기 읽은 것 중에서 한 문자 한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상가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다 토를 다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것은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끔 하면서 자기 방식의 성경 해석과 타인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느끼면서 성경을 깊게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몇 주 동안 하는 거야. 100주 동안 그렇게. 요즘은 뭐야 2년이네 거의. 3년 정도 하는 거야. 3년 하면은. 근데 우리는 하다가 말았지만 말았지? 저는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서 백주간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정혜가 어떤 나눔에서 아니 세상에 감각까지 버리래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너무 이렇게 낯설고 거부 반응이 느껴지었던 그 어떤 심정으로 표현을 했었어. 아니 감각도 어떻게 버리라고 해? 뭐 이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말을 했겠지. 너는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다 버려야 되고 막 성스럽고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수행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한 반발 같은 거였던 것 같아. 그런 하여간 그 말이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른 거야. 그 이미지가. 그러면서 이제 진짜 감각, 그러니까 미순이 같은 경우는 색채로서 그 감각을 굉장히 이렇게 자기 너의 감각을 대표적인 걸로 끌어내주는 것이 색채라면은 정혜 같은 경우는 색채라기보다는 어떤 그 전체적인 숙련도, 장인정신 말하자면 장인 정신이 어떤 것이 잘 드러나는 그 정체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호불호가 확 갈라져 갖고 안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에 너무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별로 걸리지를 않아. 그럼 나를 가장 이렇게 자석처럼 나를 확 끄는 건 뭐냐면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나를 확 끌어서 이렇게 지남철처럼 딱 붙으면서 거기서부터 상상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이걸 딱 보면 지금 그 말하면서 딱 떠오른 게 이 적은 입. 왜 상징성으로 읽혀져 난 이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 그 죽고 나면은 입이 이렇게 딱 닫히듯이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저기 표상하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적게 그렸구나 라는 생각이 와서 확 단 거야. 그냥 바로 이렇게 상상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진짜 제일 그런 것이 이 눈이라고, 대부분이. 이 개슴츠레한 이 눈은 호불호를 가리지 않는 어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눈빛이구나. 감은 듯 뜬 듯한 이 눈빛. 거기서 상징적 의미가 도출되면은 나는 그것에 그닥 반응을 하는 거지. 어떤 상상력과 연결돼서 풀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불상실에 가는 걸 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중앙박물관에 3층 불교 조각실에. 불교 조각실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는 얼굴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로 모두가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을 표현 안 했느냐? 다 들어있어, 그 속에. 다 아닌 듯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조각품들은 평면이 아니잖아, 입체잖아.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표정이 변하면서 그 감정들이 다 이렇게 보여져. 똑같은 조각품 어느 날은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 어느 날은 저런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체란 그 자체가 에너지를 품고 있다라고 저절로 생각이 되는. 그래서 같은 걸 본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조각실에서 볼 때 그 느낌이 지금 네가 말하는 그것하고 딱 연결이 돼서 생각이 좀 나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봤어 내가. 그러니까 정혜가 점점점 어떤 그 부분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게 기복이 이 출렁임의 이 기폭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전에 그 관음보살 할 때 관음보살 트랜스젠더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난다. 그렇지. 박수무당 같기도 해요. 박수무당이지 뭐. 무당이라는 게 뭐냐 결국. 박수무당은 남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남자. 맞아. 그러니까 근데 박수무당들이 화장도 하고 중성적이야. 중성화 시키는 게 무당이 될 수 있는 조건 아닐까? 그러니까. 무당한테 내가 그래서 박수무당이지 뭐라고 했던 이야기가 무당의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걸로 드러났을 때 그건 이미 반쪽인데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로서 그야말로 얼굴을 화장을 하고 예전에 그 화랑들도 그랬었잖아요. 갑자기 화랑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이쁜 애들을 골랐니 화랑들이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어떤 거라고 오셨나 보다. 건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순간 우리 집 벨인 줄 알았네. 어서 와. 어떻게 왔어? 빨리 들어와. 너무 힘들어. 이제 밥 먹어야 밥 먹어야 되겠네. 자, 경수씨 인사하고 밥 먹고 나서 이따 만나자. 네, 밥 먹어요. 힘드시니까 빨리 드세요. 경수가 바빠도. 어서 들어와. 이리 와봐. 아이고 나 죽어. 무슨 장사야. 이리 와. 아이고. 여러분 살아서 왔어. 내가 무슨 장사야. 너무 힘들어. 장사하느라고. 힘들어. 힘들어 죽어. 힘드시니까 빨리 식사하세요. 네, 이따 봬요. 자, 밥 먹고 2시에 만나자. 네. 아.
그나마 우리 며느리가 좀 일찍 와가지고 응. 1시간 내가 땡겨진 거야. 응. 엄마 이런 데다가 병원 가야지. 그러게. 집 두 개가 막 서로 이사 오고 나가지 계약하지 난리 부르스야 요새 우리 집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왜 일이 막 겹쳐.